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제2의 박왕자 사건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의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긴장한 모습입니다. 먼저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연평도에서 실종돼서 지난 21일에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측의 원거리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끄집어낸 지 하루 만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대남 정책을 바꾸고 북핵 폐기를 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허황된 구호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남북관계와 외교안보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정치 쟁점들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황 기자부터 여쭤볼게요. 네. 지금 북한 소식 잘 들으셨겠지만 정부 당국으로서 NSC 지금 소집했죠? 네, 정오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지금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죠. 이게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나 국민 여론에 미칠 파장 그리고 지금 북한 쪽의 반응 등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부터 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해철 위원장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등해서 관련 부처 장관들하고 청와대하고 긴밀하게 지금 이 소식 때문에 움직이고 대책도 세우고 지금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배 교수님도 자세히 접하셨겠지만 문제는 북한이 왜 도대체 그랬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해수부 보고에 의하면 CCTV의 사각지대에서 이 배가 없어졌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관련 사안이? 지금 이제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아직 안 나와 있죠? 분명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파악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이제 국방부 발표라든지 또 종합적으로 보면은 총격을 받고 그리고 또 그 공무원이 시신을 불에 태움을 당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바로 총격한 게 아니고 가서 확인하고 그렇죠. 상당히 문초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북한 상부의 허락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총살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파장이 커지겠군요. 만약에 가서 신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시를 받아서 사살했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제2의 박왕자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제2의 박왕자 사건하고 약간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2의 박왕자 사건이라고 좀 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은 이제 박왕자 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금강산 관광 갔다가 우발적으로 좀 그런 일을 당한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월북을 했다. 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다르지만, 확인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월북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에 이제 해수부 쪽에서도 신병비관이 있었다라는 걸로 봐서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 당국 상부의 어떤 명령이라든지 허락에 의해서 승인에 의해서 총격을 당하고 사망을 했다. 그리고 시신까지 또 불태웠다. 라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남북관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도 그 부분에 기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가 입장문을 발표해가지고 만행이라고 규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의 해명 또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한 걸로 봐서 이런 정황은 대체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가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쓰는 데는 어떤 약간의 어떤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는 추정이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민주당은 역시 약간은 곤혹스러울 텐데요.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긴장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지금 국방부로부터 일단 이 여태까지 파악된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당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국방부 입장이 정부의 유일한 입장이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입장을 내겠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어쨌든 월북을 시도했든지 아니면 표류해서 갔든지 사고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군에 서 피살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거는 뭐 인명이 죽은 사건이라 그냥 건물을 폭파한 그 남북 교류사무소 폭파 사건보다 더 이게 더 국민 정서에는 영향이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좀 긴장하고 이게 국민 여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남북 관계에는 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남북 관계 진전시키는 데도 굉장히 큰 장애가 될 것이고 일단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뭐 결국 민주당도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 사건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그 배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피살도 피살이지만 피살의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사실관계 확인이 뭐냐하면 해안선에 접근하다 바로 어떤 그 초병의 판단에 의해서 총을 맞았다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약간 추정이 나오듯이 그 부표 위에 접근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명령을 받고 쐈다는 거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지금 그 상황이면 굉장히 더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이나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죠. 사람 생명을 구해가지고 예를 들어 인도주의적으로 뭐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 북한 쪽에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저런 이렇게 무자비한 비인도적인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우리 추정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보통 저런 일이라면 해상에 빠진 사람을 일단 구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가능성이 있으면 방역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인명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고 설사 그 사람이 뭐 월북을 하렸든지 아니면 사고로 필요할 건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국제사회의 그런 그 룰 아닙니까? 근데 저런 걸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뭐 아직 북한이 반응이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더 상황이 심각하죠.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뭐 통일부에서도 북한 쪽에다 지금 그 뭐 사실을 알려달라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쪽으로부터 지금 아무런 반응도 없고 연락할 수단도 없고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런 해명 설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해명이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연락도 없고 연락할 수단도 없고 통일부 얘기가 지금 그런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모든 연락 수단을 다 끊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은 그럴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공세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이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이 뭐냐,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환상이라고까지 비난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결국 이제 지난번 2008년도 박왕자 사건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고 개성 관광이 또 중단이 됐고 결국 이제 개성 공업지구가 폐쇄가 됐고 그리고 뭐 천안함 폭파 사건 또 연평도 피격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진출했던 이제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많이 받고 남북 관계가 이제 대결과 대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내내서 가지고 기존 보수 정권에서 경색 관계에 있었던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좀 전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이제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북한에 규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문제와 또 별개로 남북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평화 관계를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 정서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당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 확인인데 이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멀리서 총격을 가했느냐 아니면은 확인 관계를 거쳐서 명령에 따라서 만약에 피살을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사실 확인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정확히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오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을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입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소비자의 피해가 큰 가격 입찰 담합 등 일부 경송 담합 행위에 한정됩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기업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공정경제 3법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됐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를 할 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당에서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충분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 경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는 가급적이면은 기업이 다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거를 용인하고 지나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커다란 모순이 많이 축적이 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순이 제거되지 않는 이런 이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뭐 참 IMF 사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기업의 집중 현상이 생겨나고 이러한 것이 과연 한국의 경제 미래를 위해서 이게 바로 올바른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이 앞으로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다가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상법 개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이렇게 금융강동법 이런 등등을 갖다가 시정하려고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황 기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들으셨지만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 경제 3법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확신과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결단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 입장은 일단 당의 정강정책의 경제민주화를 규정했고 예. 본인의 오랜 소신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 법의 내용의 그 세세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여당이 제기한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된다. 일단 내용을 따져보고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도 그게 국민에게 필요한 법이면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 그 이전에 이 반발 분위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이 없는 자리, 비공개 자리에서 재벌 편들지 말아라. 예. 재벌 편들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죠. 예. 경제민주화 반대하던 그 당시에 최경환 전 장관, 예. 그다음에 이항구 예. 의원 이런 분들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예. 그리고 총선 패배한 교훈을 잊었느냐. 예. 국민들하고 돈 떨어가지고 예. 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막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그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 예. 내용을 충분히 보고 살피겠다는 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 법이 필요하고 그걸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당내 지금 본격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어쩌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정책 색깔을 입히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뭐 당원 당규 바꾸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부딪히지 않아도 그렇죠. 가서 예. 뭐 사과하고 광주 5.18 국민묘지하고 사과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과 뭐 강령과 그런 걸로 한 것이었다면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책과 법안을 가지고 이제 고비길에 부딪혔는데 당내 이른바 보수 원료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이 심하죠. 아직 뭐 분란을 의식해서 그런지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당장 원내대표부터 약간 그렇죠. 원내대표부터 신중하고 예. 윤희숙 의원도 지금 좀 신중하죠.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반발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 실제로 이게 당 안에서 지금 물론 당에서 의견을 모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로 그 자신의 그 개혁 프로그램, 경제민주화 프로그램 이런 거를 그 보수 정당에 지금 입혔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실제로 실천해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를 첫 시금석에 오른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배 교수님. 네. 이 지금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이 뭐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약간의 차이가 아니야. 당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데 크게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잘 굴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지금부터는 좀 삐그덕거릴 것 같아요. 예. 한 100일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잘 왔던 것 같아요. 네. 당내 뭐 친이냐 친박이냐 계파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예. 막말도 심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지율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오른 건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사 효과, 반사 이익을 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지율 정체 현상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더십 행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하면 뭐 여의도 자르다 예. 이런 병명을 갖고 있는데 당을 좀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비대위를 통해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 특히 이제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 예. 이런 문제 제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문제 네. 제기가요. 네. 그 중진들 사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방향만 맞는다면 그렇게 불만이 세지는 않을 텐데 가는 방향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 노선의 차이도 예. 있고 중진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의 극우 보수 세력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강 정책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진들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노선 갈등까지 이어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과연 순항을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일단 임기가 보장이 돼 있다. 예. 그리고 대안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갈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좌초되지는 않을 약점이 것이다. 두 예.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시절만 빼고는 다 비대위원장 체제가 혼란을 가져왔는데 예. 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성공했던 것은 강력한 대선 주자였다. 예. 그리고 당내 세력이 있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마음에 여전히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질문, 예. 방송 기자클럽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 못 봤는데. 예.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예. 네,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하겠다가 아니고 관심이 없다란 말씀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역시 이 부분도 본인의 책임 중에 하나로 또 귀결이 되는데 공격 포인트가 예. 되는데 왜 다른 대안 주자들이 없느냐, 예. 키우지 않느냐라는 이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확실한 결과물은 이제 여론의 지지율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정체하면 당내 문제 제기가 상당히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못 봐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관심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되면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과잉인 건가요? 뭐 과잉은 아니고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당장 대안 주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게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가 없으면 그 정당은 지지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대안 주자들 얘기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안철수 대표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에서는 완전히 폄하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은 거의 자기가 없다. 우리는 관심도 딱히 없다. 칭찬하는 분은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딱히 누구 대선 주자나 누구 중에 이 사람은 참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뭐 몇 사람을 예. 풍선 띄우듯이 띄웠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예.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본인이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고 또 예. 주변에 특히 배 교수님이 국민의힘, 그런 의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예. 제가 핵심 관계자들을 여러 사람 예.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생각이 전혀 없는 없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 않다. 이렇게 예.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보시기에는 그 부분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뭐 본인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여쭤보고. 예, 그 부분은 안 여쭤보고. 황 기자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아까 오전에 들었는데 네. 이 김종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고요. 네. 쉬운 개혁들은 뭐 해가지고 인기몰이를 하다가 지금 이 정체가 되니까 이 당의 지지율이 정체가 되니까 예. 김종인이 약발다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종인 효과가 좀 이제 예, 제가 너무 상스럽게 뭐 약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김종인 효과가 좀 이렇게 서서히 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시간적으로 그럴 때도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가져올 카드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 고비길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관련 3법,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공정공제라고 규정하는 게 민주당 프레임이니까 경제 관련 3법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이 3법
경제 3법을 놓고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일단 첫 고비길이죠. 이 안에서 진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 있는 보수 본류의 그 의원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굉장히 갖고 있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들도 필사적으로 지금 매달리고 로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과정을 잘 돌파하면서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다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힘이 실리겠죠. 그 다음 고비는 뭐죠? 이제 4월 재보궐선거 공천국면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쭉 이제 고비고비를 타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제 뭐랄까 정강정책, 당명 바꾸기, 색깔 바꾸기,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기라는 1차 단계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실전이 남았죠. 정말 중요한 실전. 네. 그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극보수의 어떤 그 영남 중진 이런 분들하고 이 노선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이 그동안의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이건 수건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수건 사업인데 뭐 이 법을 만약에 민주당이 공수처법하고 묶어갖고 정기국회 안에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결국은 김종인 의원 입장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법이 결국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최선이냐 아니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야당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법으로 바꾸는 것이 최선이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어쨌든 이 보수 본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좋아하지 않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김종인 체제의 첫 고비가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이 정체 현상을 왜 빚고 있냐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세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이나 구호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경제민주화 하겠다. 또 그리고 기본소득 하겠다.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결과물로 나오려면 구체적인 정책 내지는 입법화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체성이 좀 모호해요.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해서 중도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태극기 부대를 또 안고 가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국민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은 보수냐 중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신뢰감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발목 잡기. 특히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 이미 이제 7월 15일 날 출범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충족시켜 줄 수 없다면은 정체 현상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도 좀 급했는지 박덕흠 의원의 그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결단을 본인이 내렸습니다. 뭐 본인의 결단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자체가 약간의 어떤 조급함일 수도 있겠죠. 조급함의 발로일 수도 있겠죠. 박덕흠 의원의 문제는 굉장히 악재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나는 전혀 부정청탁 한 적 없다. 또 그리고 이해충돌 위반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정치적 희생양이다. 만약에 본인 말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면 탈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단까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진상조사 결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나갔다는 것은 지금 이제 본인이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고발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불법 비리가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상당한 타격이죠. 그래서 다들 교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덕흠 의원이 내부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결국은 꼬리 자르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꼬리 자르기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속보로 나오는 이상직 의원도 탈당을 할 것 같다는 그 속보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양쪽 당이 꼬리 자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제명당하기 전에 본인이 뭐 제명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명당하기 전에 그럼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3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하고 이상직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그런데 저 상황에서 지금 이상직 의원이나 박덕흠 의원이나 아마 국회의원 생활을 다음에는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당이든지 공천을 못하죠, 이제 저 상황이면. 그러니까 그리고 당 입장에서도 제명을 해도 본인이 의원직 사퇴를 안 하면 둘 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어요. 김원걸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당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제명 정도인데 아마 저것도 그러면은 이상직 의원이 당의 조사 과정에서
아 이게 내가 제명을 피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제명을 당하느니 사표내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 자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요. 저렇게 저 사람들 당에서 나오고 말고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뭐 저렇게 다 어떤 그 이해 충돌 같은 거 다 해놓고 그럼 당만 나오면 되느냐 이런 어떤 좀 약간의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서 죄 여부를 밝히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서 처벌하는 거 하나. 그런데 이제 국회 윤리위에서 사실상 의원직이 박탈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길의 난망이고, 그럼 남은 것이 이제 검찰 수사. 밖에 없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비리가 있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의 어떤 수주를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가 포괄적 뇌물죄로 지금 이제 고발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몇 가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박덕흠 의원의 가족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국감에서 요구를 했고 또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공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특혜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검찰이 조사를 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지금 입법화가 안 돼 있거든요. 권익위에서 8년 전에 이 부분은 이제 국회에다가 발의됐지만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첨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영란법 관련해서도 두 가지가 있는 게 부정척탁과 이해충돌 이 두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해충돌 부분은 빼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왜 뺐느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대상이 되니까 이 부분을 뺐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민주당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그 부분도 그렇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박덕흠 의원이 문제가 된다는 건 뭐 거의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사안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당시 야당은 그렇다 치고 지금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은 그 4년 동안 그렇게 몰랐나요? 그런 문제를?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은 몰랐느냐라는. 그냥 알면서 그냥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언론에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안 것인지 진짜 전혀 몰랐는지. 초록의 동색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년 전부터 두 차례나 이해충돌 방지법을 처리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통과를 못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민주당의 이현욱 의원 같은 경우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뭔가 새로운 변화의 그렇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황 기자께. 네, 지금 민주당이 오늘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국회에서 국방부 차관, 박재민 차관 등 보고를 받고 입장을 냈는데요. 북한군의 핵기는 용납할 수 있는 만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곧바로 국방위원장에 오늘 내로 국방위원회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정부도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라. 이거는 북한의 막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정도로 당대표가 나설 정도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서 대단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확인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국방부로부터 아주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받고 가장 강도 높은 강력한 대책을 지금 내놓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어떤 국회가 진정하다면 국회의원 자격 박탈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적 요구가 들끓으면 사법 처리 전에 여야가 힘을 합치면 문제된 의원들의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여야 당의 의지고 국회 그 윤리위원회 그 운영에 관한 문제이지만 또 그걸 일단 근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인 소명도 들어야 되고 증거도 모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직이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민의의 대표라는 그런 그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분을 박탈하는데 굉장히 신중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난점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